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소연 신영증권 투자전략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국내 증시 주로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글로벌 증시랑 전략 이런 얘기들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2023년 글로벌 자산운용 전략 키워드 이렇게 잡았습니다. 먼저 미국 경제부터 얘기를 해보죠. 미국 경제 과연 이 연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얘기하는데 연착륙의 좁은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어요. 과연 연착륙이 될까?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두 가지 때문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얼마 전에 미국 고용지표 나왔는데 네.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4%대 후반이 여전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이 정도 금리를 올렸으면 사실상 침체로 가고 고용도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은 워낙 사람 뽑기가 힘들어가지고 임금을 더 높이면서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 상황이라 사람들의 지갑이 의외로 빵빵하다. 그리고 내가 그만둬도 금방 일자리 구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경기가 쉽게 꺾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계속 금리 올리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연준은 아시겠지만 12명이 투표권을 행사를 하고요. 그렇죠. 그 12명 중에서 4명이 매년 바뀝니다. 근데 그 4명이 사실은 올해 어떤 분으로 바뀌었느냐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네. 작년에는 사실은 4명 중 3명이 매파적인 분이었어요. 강성인 그렇죠. 분들이었죠. 강성 예. 매파였고 그 연초부터 막 4~5%, 7% 이런 얘기까지 하시면서 시장에 네. 엄청 겁을 줬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그 4명 중에 3명이 매파가 빠지시고요. 새로 4명 들어온 분이 한 명은 매파가 남아 있는데 한 명은 유명한 비둘기가 한 분 들어오셨고 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중도파로 분류되는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직 연초에는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1월 말부터 이제 새 회의들이 시작이 되는데 2023년 아마도 이분들의 발언권이 높아지면 작년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 그래서 연초에 이제 컨퍼런스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지금 인플레이션 2%까지 지금 되돌려 놓겠다 얘기하는데 이거 네. 비현실적인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오히려 높여서 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해도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착륙이라는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은 어떨까? 한번 얘기해보죠. 중국 위드 코로나에서 갑자기 위드 코로나 하면서 약간 충격을 줬어요. 근데 이게 올해 이제 세계 경제 어쨌거나 경제가 재개되니까 희망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고. 근데 또 일각에서는 중국이 다시 오픈하면서 인플레이션 자극해가지고 또 어떤 좀 위기 요인,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중국이 일단 이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서 전 세계에서 다 안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 수요가 나올 수 있는 데들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네. 중국이 새로운 수요처로 창출될 수 있겠다면 사실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어떤 그 강도 자체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중국이 가져다 주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중국의 리오프닝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방금 사실은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과연 중국이 돈 쓰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인플레이션이 하나 없었던 유일한 시장이 사실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중국이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첫 번째는 중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중국도 금리 인상에 나설 수가 네. 있습니다. 근데 긴축하게 그랬을 되겠죠. 때 네. 중국의 금리 인상이 사실은 중국의 부동산의 어떤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물론 지금은 사실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하고 네. 내지는 이제 구제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은 좀 가라앉아 있는데 이번 하반기에 만약에 중국의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금리가 많이 오르고 내지는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서 중국의 부동산이 지금 전 세계에서 겪고 있는 똑같은 문제가 중국으로 지금 번지게 됐을 경우에 사실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 얘기 해봤고요. 또 하나 이제 세계 그 주요국 중에 한 곳인데 일본 지금까지 되게 조용했어요. 근데 갑자기 10년 국채 변동폭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서면서
약간 글로벌 금융시장에 뭔가 뭐 파문을 쫙 던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사실상 금리 인상인데 금리 인상 아닌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과연 일본 긴축으로 돌아설까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일단 긴축 돌아서는 걸로 지금 확정이 된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 문제긴 네,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일본은행 장을 지내고 계시는 구로다, 네, 구로다 총재. 이분이 아시겠지만 3월 말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음, 그래서 이분이 결자 해지로 자기가 금리 인상을 하고 끝낼지 음, 아니면 이분은 그냥 그대로 퇴임을 하고 음, 새로 오시는 분이 금리 인상을 할지 사실은 그게 굉장한 관심사였거든요. 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내가 사실은 묶은 매듭, 내가 음, 풀고 가겠다. 음, 결자 해지를 생각을 하고 이제 12월에 그런 발언을 음, 던지신 게 아닌가 생각이 음, 좀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음모론에 가깝긴 하지만 예, 미국과의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음, 그런 지금 좀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사실은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하다가 베이비 스텝으로 지금 돌아가는 찰나에 이런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그런 순간이죠, 지금. 뭔가 그래서 변화의 변곡점인 것 같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달러 강세 음, 가다가는 굉장히 미국 경제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음, 약간의 어떤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흐름이 필요했던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그 와중에 일본의 엔화가 강해지게 되면 음,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재료가 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할 때 과연 일본은행이 미국과의 교감 없이 움직였을까? 음, 그럼 미국도 오케이 하고 아마 음,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좀 있는 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본은행의 긴축은 좀 시간 문제였지 음, 앞으로는 좀 도도하게 진행되는 흐름이다 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금리 인상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해요. 저기 일본은. 근데 어떻게 될지 하여튼 긴축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일본 얘기 하나 더 알아보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너무 조용해가지고 사실 영향이 없는데 이게 일본의 저금리 자금으로 해가지고 그걸 빌려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자금이 이게 다시 일본으로 회귀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뭔가 요동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물 쪽에서 한국 수출이 사실 엔저로 되면은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는요, 전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언와인딩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았던 게 이제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전 세계에서 거의 제로 금리를 유지하는 나라가 거의 없었던 음, 상황에서 일본만 제로 금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네, 일본이 각국 자금의 어떤 공급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저금리인데 딴 데는 고금리다 보니까 일본이 자금을 수출하는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일본이 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이제 이 자금이 환류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은 일본만 제로금리가 음,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제로금리, 유럽도 제로금리. 근데 네, 최근에 이제 약간 올리긴 했지만 지금은 다 같이 제로금리였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의 언와인딩 자금 흐름들이 예전만큼 사실 음, 강력한 흐름으로 지금 기능하기는 어렵다. 근데 제가 약간 걱정하는 거는 오히려 글로벌이 아니라 일본 내부입니다. 음, 사실 작년에 기억해 보시면 다른 시장 다 안 좋았어도 일본도 사실 마이너스긴 했는데 음, 다른 나라보다 마이너스 폭이 크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일본이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음, 때문에 이 엔저 때문에 수출도 굉장히 좋고 네, 내수도 사실 나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제부터 사실은 금리를 올린다고 했을 때 일본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문제를 겪을 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금리가 이제 올라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음, 부동산 시장, 음, 그리고 여러 사실은 자금 흐름들의 교란들. 그래서 올해 사실은 일본의 지금 사실상의 긴축, 본인은 부인하지만 음, 사실상의 어떤 긴축으로 갔을 때 일본 내부에서의 어떤 금융교란 현상도 음, 모니터링을 해야 될 부분이다 말씀을 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 잘못한 것 같은데 일단 엔저로 우리 한국 수출이 좀 타격을 받지만 엔화 강세가 되면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예, 질문을 제가 답을 안 예, 드렸고요. 사실 이게 지금 현재 엔저 때문에 사실은 수출 타격을 받다가 음, 그래도 엔저가 약간 나아지니까 좀 나아진 거는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예전과는 달리 우리나라와 어떤 일본의 지금 수출 경합 관계가 네, 많이 악화됐습니다. 음, 사실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1 등이고요. 네, 그리고 인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예전과는 달리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사실 EV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의 어떤 라인업도 좀 늘리고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SUV 라인업도 좀 늘리면서 일본과의 어떤 1대1 경합 관계가 많이 약화됐다라는 분석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저로 인한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은 예, 과거에는 굉장히 강했지만 음. 지금 사실 그렇게까지 음. 예, 지금 영향을 주는 음.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영향은 없겠군요. 예. 이제 투자 전략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 등 이제 선진국 투자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될지 이게 걱정이 많은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미국 테크주에 집중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이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게 이제 미국 테크주들인데 이거 어떻게 계속해야 되는 건지 이게 고민이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사실은 이 테크주들은 조금 더 좀 힘든 시간들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미국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 많이 올랐다 이런 부분보다 집중도가 지나치게 크다라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냐면 S&P 500 전체 시가총액 중에서 5개, 6개의 빅테크주들, 음. 이 빅테크주들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여전히 한 30% 정도 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 빅테크주들의 그 집중도가 완화가 되는 과정들이 일부 필요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융주도 오르고 내지는 에너지주도 오르고 그리고 설비 투자 관련된 기계류도 오르면서 이 빅테크들의 집중도가 완화되는 과정에 지금 초입에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오르는 것과 빅테크주들이 오르는 것이 사실은 다른 궤적을 좀 가게 되는 지금 상황들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미국 요새 바이든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고 네.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서 IR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네. 지금 시대 정신은 이건 거죠.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늘려서 오히려 지금 제조업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과연 이제 빅테크들이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예전과는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주지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테크 쪽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중국 투자, 중국 증시 투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일각에서 이제 장기 투자 관점보다는 그냥 트레이딩하는 관점으로 접근해라 뭐 이런 말들이 있던데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저희 신영증권도 비슷한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단 지금 그런 얘기 있거든요. 시진핑 정부가 이 작년까지 약간 이제 중국은 무조건적으로 지금 투자하지 않겠다. 그리고 중국은 무조건적으로 건너뛰겠다. 이런 좀 글로벌 시각들이 너무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네. 이런 흐름들을 좀 타파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느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위드 코로나로 가고 그리고 이제 개혁 개방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시장도 좀 끌어올려서 중국이 다시 돈이 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를 좀 보여줘야 되는 흐름들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정책적인 어떤 목표 방향도 그쪽으로 아마 좀 치우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은 중국 증시가 트레이딩 하기는 좀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약간 중장기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에 이제 걸리는 요소들이 지정학적인 요인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작년에 이제 10월 달에 이제 회의에서도 중국이 사실은 대만 침공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 않은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정학적인 어떤 리스크가 항시 발목을 잡는 어떤 요인들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저희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경계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요소들 말씀하셨는데 뭐 미중 갈등이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지정학적 요소가 작년에 엄청나게 지금 사실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올해는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런 지정학적 요소 같은 거. 네,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지정학적인 요소들이 아주 크게 작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두 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작년 2월 말 정도 네. 시작이 됐는데 지금 아마 1년 정도가 되면 이걸 계속 끌어야 돼 말아야 돼 지금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러우 전쟁이 정말 기대와는 달리 생각보다 빠르게 휴전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정학적인 어떤 리스크들이 해소된다라는 시나리오도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러우 전쟁은 휴전으로 갈 수 있어도 방금 말씀드렸던 대만 문제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신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좀 너무 잦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네. 이 한반도 문제도 사실은 좀 거론하는 분위기들이 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정학적인 문제가 완전히 남의 일이 아닐 가능성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율이나 내지는 이제 주식과 채권 투자를 함에 있어서 북한의 어떤 이 미사일 도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고려 사항에 넣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긍정 부분, 부정 부분 둘 다 있기 때문에 좀 항시 좀 균형감을 갖고 가야 될 것 같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군요. 네. 올해 한국, 미국, 중국 뭐 이런 국가별 투자 자산 배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희는 사실은 미국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많이 올랐던 시장이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테크주에 대한 집중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로 사실은 많이 오르기는 좀 쉽지는 않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머징 쪽에 좀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네. 중국은 트레이딩 관점, 사실 한국도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시기는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상반기냐 하반기냐라고 이제 좀 경중을 놓고 보면 네. 하반기에 좀 더 가깝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은 비중은 조금 더 이머징에 가깝고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조금 더 트레이딩에는 유리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올해 좀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소연 신영증권 투자전략부장 모시고 2023년 글로벌 자산운용 전략 키워드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영증권 박소연입니다. 올해 글로벌 시장은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미국 시장이 그동안 주도권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그 물결이 미국 이외 시장으로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저희 신영증권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소연 신영증권 투자전략부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